프린트랑 그 요약지 페이지 수는 좀 달라요. 왜냐면 저는 얇은 책을 좋아해갖고 편집을 좀 더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요약집이 좀 양이 줄어든 거예요. 표시 안 돼 있나요? 네, 요 요약집 이쁘죠? 네, 요거 요약집 원래 원고는 한 110쪽 정도 되는데 요 원고를 좀 이렇게 늘려갖고 출판사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좀 늘린 거예요. 원래 저는 한 100페이지 전후를 좋아하는데 양은 100페이지 정도의 양입니다. 여백이 많죠. 네. 요 요약집이랑 문제집 하나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24개, 우리 시험 문제는 24개죠. 네, 24개 득점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너무 두껍죠? 왜요? 네. 기본서 너무 두껍죠?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갖고 테마를 한 80개 정도 테마 정도 잡아서 80개 정도의 테마로 잡아갖고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개 득점하는데 이거 갖고는 24개가 안 나오겠죠. 문제집까지 합쳐갖고 24개 나온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3쪽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7번이에요. 7번. 보전 등기에 말소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전 등기는 원칙이 뭡니까? 단독 신청이죠. 맞습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말소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단독 신청,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면 말소도 공동 신청, 회복도 공동 신청입니다. 원래의 등기가 촉탁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촉탁, 말소 회복도 촉탁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등기의 방식과 말소의 방식과 회복의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2번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 이 가등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네,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단독 신청이겠죠. 판결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세요? 네.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입니다.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처분 명령에 의한 결정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대단히 자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여기 가처분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러면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가처분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문구도 있죠. 따라서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도 보이고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뭐라는 겁니까? 단독 신청.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등기는 왜 단독 신청이 되느냐면 법원의 재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결, 두 번째 결정,
세 번째, 명령. 요 세 가지를 법원의 재판이라고 불러요. 요 명령은 법관의 재판입니다. 법관이 내린 재판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이라는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 판결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하죠. 따라서 단독 신청 아니겠습니까?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평가해요. 따라서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결정이라는 재판은 신청인이 법원에 뭔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정은 원고 피고가 없어요. 일반 국민이 법원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이것은 결정에 해당되는 재판입니다. 결정에 해당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도 이 승낙서가 첨부가 된다면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등기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가등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래는 갑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건이 변동됩니까? 변동되지 않습니까? 가등기 갖고는 물건이 변동되지 않죠. 단지 순위만 보존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이 변동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물론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면 좋겠지만 승낙서로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 변동이 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을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도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뭐가? 요 말소 등기가. 가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칙은 공동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죠, 예외. 이게 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 명의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을을 얘기하겠죠. 이 을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네? 갑이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네,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등기상 이해 관계인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누구냐면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준 다음에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과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죠. 네, 그때 이 병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하게도 가등기 의무자 갑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등기 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가등기 의무자 갑과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를 왜 가등기 의무자인 갑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냐? 가등기 권리는 물건은 아니죠.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은 아닙니다. 뭡니까? 채권에 불과해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요 을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승낙서 갖고도 말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물론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네, 판결서가 있다면 그것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간 요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은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명인에 의한 가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에 의한 말소 등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것들은 다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지,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셔서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을은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소멸이 되겠죠. 소멸이 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은 누가 발생합니까? 갑이겠죠. 등기 권리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 을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요 갑은 법원에 가서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요 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통지하면 되죠. 빨리 오라고. 그렇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공시채고를 신청해요. 공시채고는 법원 게시판에다가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이걸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이것을 올려달라고,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올려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 올리겠죠. 그걸 공시채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시채고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채권 판결을 신청합니다. 채권 판결을 신청하게 되면 이 채권 판결은 뭐냐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보통의 판결은 이행 판결 갖고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행 판결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채권 판결은 금방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채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의 재판에 들어가면 시간이 길게 걸리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긴 건 15년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이 채권 판결은 아주 간략한 판결이기 때문에 금방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채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공시채고를 결정할 겁니다. 공시채고를 결정하고 공시채고 하겠죠. 법원 게시판에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채권 판결을 해버립니다. 권리를, 즉 을의 전세권을 제거하는 판결, 채권 판결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판결서 주겠죠. 따라서 이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이게 이행 판결과의 차이점은 아주 금방 결정되는 판결이에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채권 판결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물론 채권 판결의 요건은 뭡니까? 소재 불분명. 이게 입증이 돼야지만 이 채권 판결이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3번. 권리 소멸의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 갑이 을에게 마찬가지로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요. 첫 번째,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뭡니까? 법률행위. 그렇죠. 전세권 설정계약이 전세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전세권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입니다. 근데 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약을 맺느냐면 요 을이 사망 시에는 이 을의 전세권을 소멸하기로 한다. 소멸시키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을이 사망할 때는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약을 등기부에 등기해야 되겠죠. 이걸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권리소멸의 약정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등기부에 부기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이거 외워두시죠.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거 좀 암기해 두십니다. 어디에 부기하겠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부기하겠죠. 같은 등기라는 것을, 즉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하도록 겁니다. 주등기에 부기등기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기등기에 의해서 공시가 된 상태인데 이 을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정에 의해서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이제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관리자. 그래서 둘이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을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는,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등기는 부기 등기. 그리고 권리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그렇죠.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권리의 말소 등기. 혼동은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외워두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전세권과 소유권이 을에게 기속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이 될 텐데 이게 뭡니까? 혼동. 이 부분 아셨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약한 법적 지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게 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소유권은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사용수익 권능에서는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이 될 겁니다. 혼동.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 소멸이 됐으니까 말소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전세권자. 맞습니까? 전세권자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 소유권자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같은 놈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의 개념 자체가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하는 게 혼동이라고 했죠.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버리니까 누구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동일인만. 맞습니까? 따라서 혼동에 의한 말소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혼동은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출제가 된다면 혼동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이건 좀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이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렇죠?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처분, 9번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거 꼭 외워두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탁계약.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걸 신탁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탁계약에 의해서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권리 중에서 얘를 소유권으로 두르겠습니다. 얘를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유권을 부탁하고 있죠.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겠죠.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신탁 등기 안 했나요? 네, 했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탁 목적. 기억나십니까?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탁 목적. 이 신탁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한다고요? 신탁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등기가. 그러면 이 신탁 등기를 등기부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자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이 을은 수탁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탁자는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왜?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신탁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수탁자라는 걸 여기다 공시해야 돼요. 신탁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다는 그걸 수탁자라는 걸 공시해야 되는데 요 을은 뭐라고요? 수탁자. 신탁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수탁자라는 것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탁자라고 씁니다.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구속을 받는 수탁자라는 것을 여기다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 신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신탁.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신탁 등기. 그렇죠? 그리고 신탁의 목적은 여기다 쓸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 너무 칸이 좁으니까 신탁의 목적을 어디다가 쓴다고요? 신탁 원부. 맞습니까? 신탁 원부의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여기 신탁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신탁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신탁 등기도 가등기 가능합니다.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신탁 등기도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신탁의 가등기 이렇게 써요. 대신 여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탁의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의 가등기를 기록하고 신탁도 가등기를 기록하게 되면 이를 신탁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간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여기 을, A, B 이렇게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수탁자는 소유권은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 수탁자, 을 A, B는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유입니까? 합유라고 했습니까? 네?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소유권의 기속 형태는 뭡니까? 공유, 합유.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봐요. 저도 어제 술을 너무 달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지금 머리가 지금 아리가리합니다. 네. 공유, 합유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유.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유, 없으면 공유. 여기 을 A, B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뭡니까? 신탁 목적. 맞습니까? 신탁의 목적이 을 A, B의 공통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을 A, B의 소유권의 기속 형태는 뭡니까? 합유가 되는 겁니다. 합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네. 여하간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간다고 했죠? 그럼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되겠죠? 그렇죠. 얘는 등기 권리죠.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각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각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얘는 신탁자, 을은 수탁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런데 요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요. 등기법을 개정해서 단독 신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 신청.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동시 신청. 왜? 하나의 신청 정보로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 신청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말소는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그렇죠. 네 글자 갖고 몇 분을 설명한 거야, 도대체. 네. 이게 등기법이 이래요. 네, 한 줄 갖고도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기한 등기 시에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줄짜리인데, 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갑은 소유권을 가진 채무자인데요. 채무자라는 얘기는 누군가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제때 변제해야 되겠죠.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제집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A는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99%는 판결서예요.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소를 제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긴 기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긴 경우에는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15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된 시점에는 판결이 확정이 돼서 판결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A는 채무자의 부동산 요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리죠. 왜? 소유권을 이미 상실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즉 처분을 제한토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계속 보존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하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보존소송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 두 번째는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때 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뭐를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뭐를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갑과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따라서 보존소송으로 뭐를 신청하겠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긴급성, 급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금방 결정해줘요. 보통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할 테고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등기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겠죠. 따라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압류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이때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소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요? 촉탁이 있는 경우만 해주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소관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겠죠.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등기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졌죠. 따라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가 없을 때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까? 아, 이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됩니까? 금지되지 않습니까?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없느냐면 이 채권자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를 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채무자에게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한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한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금지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등기도 해줄 수 있겠죠.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왜? 금지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돼서 판결 확정 시에 이제 A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판결서가 이제 한 장 가겠죠? 그럼 이 A를 뭐라고 부르느냐?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판결에 의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누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네? 아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병은 자신의 권리 취득을 가지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A가. 그렇겠죠? 그러면 요 A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말소가 된 다음에 이제 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 예규에서는 이때 요 갑이 자발적으로 등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요 등기는 지금 보시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경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병은 그걸 무시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말소 등기는 요 A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입니다. 그러면 동시 신청이 됐다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은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이게 왜 출제될 수밖에 없느냐면 원칙이 원래의 등기가 촉탁이면 말소도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원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촉탁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만큼은 이 등기가 직권말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방법이 나오죠.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그 방식이 나오죠. 보시면 촉탁도 나오고 있고, 단독도 나오고 있고, 직권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동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매해, 작년 빼고. 그러면 올해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틀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원칙적인 틀입니다. 연습장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단번에 이게 캐치가 되실 겁니다. 다 했나? 네. 그러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10번. 가처분 건자의 승소 판결에 기한 등기 시에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여기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병.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칙에 불과하고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처분 등기할 때 보실 겁니다. 여하간 이건 원칙인데 단독 신청입니다. 되셨죠? 안 되셨어요? 됐죠? 네. 한 줄 설명하려고 네. 그 다음에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야지 출제가 됐을 때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강공서의 촉탁에 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원칙은 신청, 예외적으로 명령, 직권. 그렇죠. 1번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밑줄 치시고요. 법원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여기서 소유권 밑줄 치시고 법원 밑줄 치십니다. 법원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보셨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런데 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요건이 있습니다. 2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원에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무서에 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촉탁이 있을 때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2번째,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는 직권 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2번째,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그때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번의 변경으로 소관청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직권 지번 변경 등기.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소재지가 바뀌게 되죠.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행정구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령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개 소관청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이 행정구역,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도 바뀐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지가 바뀌게 되죠.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택시인데 평탁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기억이 별로 좋은 지금 여기가 평택시죠.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평탁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평택은 전부 다 뭐로 바뀐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평탁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평탁시로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등기부에서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 등기부에서 바꿔주는 등기는 원칙은 신청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이 나오면 원칙은 신청이지만 등기관의 직권도 가능합니다. 왜? 바뀐 것으로 이미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니까 행정구역이 바뀐다든지 명칭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도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부에서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변경 등기는 원칙은 신청이지만 이미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관도 직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무자의 직권 주소 변경 등기.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건 잠시 쉬었다 하죠.